오늘은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의 치유 기간과 회복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얼마나 걸릴까요? 언제 말이 트일까요? 이런 질문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길고 작은 변화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의 회복을 볼 때는 단순히 몇 개월이면 좋아진다 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ASD는 한 가지 증상으로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고 DSM-5 기준에서도 두 축으로 첫째는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어려움, 둘째는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감각, 반응, 고집스러운 루틴이 있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회복도 말이 늘었는가 하나로만 볼 수 없고 사회성, 언어, 감각, 수면, 배변, 상동 행동, 적응 행동이 어떻게 함께 변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ASDI의 회복은 한 줄 계단이 아니라 여러 축의 동시 변화입니다. 가장 아래에는 몸의 안정인 수면, 배변, 식욕, 면역 반응 같은 기본적인 생리 리듬입니다. 아이가 잠을 못 자고 변비가 심하고 배가 불편하고 늘 피곤하다면 감각도 예민해지고 짜증도 늘고 언어와 사회성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안정은 회복의 바닥입니다. 그 위에는 감각 안정. 그러니까 소리, 촉감, 빛, 음식 질감, 전정 감각에서는 빙글빙글 돌기나 점프, 압박을 원하는 반응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아이가 세상을 너무 강한 자극으로 느끼면 사람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먼저 방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공포와 불안의 감소입니다. 분리불안, 낯선 장소, 전환 공포, 패닉 반응이 줄어들어야 아이는 세상을 조금 더 안전하게 경험합니다. 이 안정감이 생기면 사회적 연결이 열립니다. 눈맞춤, 이름 반응, 공동주의, 모방, 함께 웃기 같은 변화가 이때 나타납니다. 그 다음은 인지와 놀이입니다. 집중이 늘고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단순 반복 놀이가 상징 놀이로 확장됩니다. 이 단계가 열리면 언어가 단순한 소리나 반복이 아니라 기능을 갖기 시작합니다. 요구하고 거절하고 선택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경험을 말하고 대화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유연성과 통합이 옵니다. 상동 행동을 조절하고 친구와 놀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자율성이 늘어납니다. 최종적으로는 자폐 특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미보다 자폐 특성이 아이의 삶을 지배하지 않는 상태를 목표로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서가 모든 아이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언어가 먼저 늘지만 변비는 오래 남습니다. 어떤 아이는 수면이 좋아진 뒤 감각이 편안해지고 그 뒤에 눈맞춤이 좋아집니다. 어떤 아이는 말은 그대로인데 공포가 먼저 줄고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기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아이가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빠른 반응형입니다. 대략 3개월에서 12개월 안에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이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보통 처음부터 어느 정도 눈맞춤이 가능하고 발화가 있거나 인지 기반이 있고 수면과 장 문제가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이미 단어를 사용하고 엄마를 찾고 사람에게 관심이 있지만 불안이나 감각 과민 때문에 기능이 막혀 있는 경우 적절한 개입 후 비교적 빠르게 언어와 사회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간 반응형입니다. 대략 1년에서 3년 정도를 봅니다. 이 아이들은 언어와 사회성의 씨앗은 있지만 감각, 변비, 상동행동, 불안이 뚜렷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말은 하지만 사회적 언어가 약하고 눈맞춤은 가능하지만 오래 유지하기 어렵고 변비와 편식이 있고 낯선 곳에서 불안이 심한 아이들입니다. 이 경우에는 말만 늘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장수면 감각 불안을 함께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깊은 복합형입니다. 3년에서 5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무발화이거나 최소 발화이고 심한 수면 장애, 변비, 식이 제한, 퇴행, 면역 문제, 신경계 문제가 겹친 경우입니다. 이 아이들은 언어가 나오기 전에 몸의 리듬과 감각 안정,
공포 감소, 공동주의 형성이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보기에는 초반에 말이 왜 아직 안 늘지?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몸과 감각의 깊은 층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장기 관리형입니다. 5년 이상 장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아이들은 발달은 좋아지지만 사춘기, 학교 적응, 불안, 강박, 감각 문제를 계속 관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언어와 학습은 좋아졌지만 사회 피로, 완벽주의, 불안, 감정 조절이 남는 아이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장기 관리형에서는 계속 치료를 강하게 밀기보다 발달 전환기에 맞춰 조율합니다. 이제 7단계 회복 모델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0단계입니다. 0단계는 아이의 현재 지도를 그리는 시기입니다. 기준선이 없으면 나중에 아이가 좋아지는지 악화되는지 명현인지 자연 발달인지 환경 변화 때문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여러 축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첫째, 수면입니다. 잠드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밤에 몇 번 깨는지,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는지, 낮에 졸린지, 자고 일어난 후 기분이 어떤지 봅니다. ASD 아이들에게 수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잠이 불안정하면 감각도 예민해지고 짜증도 늘고 언어와 학습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둘째, 배변입니다. 주 몇 회 배변하는지, 변이 딱딱한지, 통증이 있는지, 참는 행동이 있는지, 배가 빵빵한지 봅니다. 변비는 단순히 장 문제가 아닙니다. 자폐 아이에게 변비는 기분, 수면, 식욕, 상동 행동, 감각 과민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셋째, 언어입니다. 무발화인지, 단어가 있는지, 문장이 있는지, 에코랄리아가 있는지, 요구 표현이 가능한지 봅니다. 중요한 것은 단어 수만이 아니라 언어의 기능입니다. 아이가 필요한 순간에 말을 쓰는지, 사람을 보며 말하는지, 감정을 표현하는지 봐야 합니다. 넷째, 사회성입니다. 눈맞춤, 이름 반응, 공동주의, 모방, 또래 관심을 봅니다. 특히 공동주의는 언어 발달의 기반이 됩니다. 아이가 장난감을 혼자만 보는지, 엄마에게 보여주려 하는지, 엄마 반응을 확인하는지 관찰합니다. 다섯째, 감각입니다. 소리, 빛, 촉감, 음식 질감, 회전, 점프, 압박, 선호 등을 봅니다. 어떤 아이는 귀를 막고 도망가고 어떤 아이는 계속 빙글빙글 돌고 어떤 아이는 특정 물건을 꼭 쥐어야 안정됩니다. 이것은 아이의 감각 언어입니다. 여섯째, 상동 행동입니다. 언제 증가하는지, 멈출 수 있는지, 전환 가능한지 봅니다. 상동 행동은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라 감각 조절, 불안 완화, 회피, 예측 가능성 확보의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곱째, 공포입니다. 낯선 장소, 분리, 화장실, 물, 소리, 사람에 대한 공포를 봅니다. 공포가 강하면 아이는 배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방어 상태에 머무릅니다. 여덟째, 시기입니다. 편식, 질감 거부, 단맛이나 밀가루 집착, 특정 음식만 먹는 패턴을 봅니다. 아홉째, 면역과 병력입니다. 항생제 사용, 백신 반응, 발열 패턴, 피부, 중이염, 알레르기, 퇴행 시점 등을 기록합니다. 1단계는 몸의 리듬이 안정되는 단계입니다. 기간은 빠르면 2주에서 8주, 보통은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를 봅니다. 복합형 아이들은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수면, 배변, 식욕, 기분의 바닥 안정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치료를 시작하면 바로 말을 기대합니다. 언제 단어가 늘까요? 언제 문장으로 말할까요? 물론 언어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폐 아이의 회복에서 언어보다 먼저 몸의 안정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잠들기 어려웠던 아이가 잠드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밤에 자주 깨던 아이가 깊게 자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변비가 있던 아이가 배변 횟수가 늘고 변이 부드러워집니다. 배가 빵빵하던 아이의 복부팽만이 줄어듭니다. 아침에 늘 짜증내던 아이가 일어난 뒤 조금 더 안정됩니다. 식욕이 불규칙하던 아이가 조금 더 일정하게 먹습니다. 감기만 걸리면 완전히 무너지던 아이가 회복이 빨라집니다. 이런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자폐가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말은 아직 그대로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신경계가 안정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폐 아동에서는 수면 문제와 위장관 증상이 흔합니다. 수면이 나쁘면 낮 동안의 집중, 감정 조절, 감각 반응, 학습이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위장관 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비, 복통, 설사, 복부 팽만은 아이의 짜증, 수면 상동 행동, 감각 과민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동종요법적으로 이 단계는 생명력의 바닥 리듬이 살아나는 단계입니다. 아이가 더 잘 자고 덜 예민하고 변이 풀리고 아침에 덜 짜증낸다면 레메디가 깊은 신체 리듬에 닿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과거 증상이 잠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자주 나던 콧물, 피부 발진, 땀 냄새, 오래된 감기 패턴, 발열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무조건 명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전체 컨디션입니다. 수면, 기분, 식욕, 사회적 연결이 좋아지면서 오래된 증상이 짧게 올라왔다가 지나간다면 좋은 방향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면이 계속 나빠지고 아이가 더 무너지고 변비가 심해지고 연결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 단계는 감각과 공포가 부드러워지는 단계입니다. 기간은 대략 1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이가 세상을 덜 공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하고 자폐 아이들에게 세상은 때로 너무 시끄럽고 너무 밝고 너무 거칠고 너무 예측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듣는 청소기 소리, 믹서기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사람 많은 장소의 웅성거림이 아이에게는 몸을 찌르는 자극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좋아지는 모습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청소기나 믹서기 소리에 덜 무너집니다. 머리 감기, 양치, 오태그, 양말을 조금 더 견딥니다. 새로운 음식의 냄새나 질감을 바로 거부하지 않고 잠깐 탐색합니다. 과도하게 빙글빙글 돌거나 점프하던 행동이 줄거나 조절됩니다. 낯선 곳에서 바로 울기보다 잠깐 관찰하는 시간이 생깁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회복이 조금 빨라집니다. 엄마와 떨어지는 시간을 아주 조금 더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민함이 줄었다가 아닙니다. 아이의 신경계가 위험 신호를 덜 과하게 보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감각 처리 차이는 자폐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어떤 아이는 낮은 역치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고 어떤 아이는 높은 역치 때문에 더 강한 자극을 찾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는 귀를 막고 도망가지만 다른 아이는 계속 뛰고 부딪히고 빙글빙글 돌 수 있습니다. 동종요법적으로 아이의 행동은 겉으로 보면 이상하거나 반복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감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를 막고 도망가는 아이는 세상을 침입, 공격, 압도감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몸을 흔드는 아이는 중심을 잡고 자기 안정감을 찾는 것일 수 있습니다. 빙글빙글 도는 아이는 공간감과 전정 감각을 조절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건을 줄 세우는 아이는 질서, 예측 가능성, 통제를 통해 안정감을 얻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특정 물건을 꼭 쥐는 아이는 그것을 안전 대상, 자기 경계 유지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단계에서 상동 행동이 반드시 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각이 열리면서 일시적으로 자기 조절 반복 행동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왜 치료를 시작했는데 손 흔들기가 늘었죠? 왜 자기 말이 늘었죠? 라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동 행동이 늘었지만 아이가 더 밝고 더 연결되고 전환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나쁜 방향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동 행동이 늘면서 아이가 완전히 단절되고 전환이 안 되고 수면과 배변도 악화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3단계는 사회적 연결이 열리는 단계입니다. 기간은 대략 2개월에서 9개월 정도를 봅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언어보다 먼저 사람을 보는 힘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보통 말이 늘었는가를 가장 먼저 보지만 실제 회복 과정에서는 말보다 먼저 사회적 연결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이름을 불렀을 때 가끔 돌아봅니다. 혼자만 놀던 아이가 엄마 옆에 와서 놉니다. 눈 맞춤을 완전히 피하던 아이가 짧지만 자연스럽게 눈을 맞춥니다. 요구할 때 손만 끌고 가던 아이가 얼굴을 보거나 소리를 냅니다. 장난감만 보던 아이가 엄마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같이 웃는 순간이 생깁니다. 관심 공유, 보여주기, 가리키기가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공동주의입니다. 공동주의는 아이가 나와 너 그리고 대상을 함께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장난감을 보고 엄마를 보고 다시 장난감을 보면서 이거 봐 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맞춤보다 훨씬 깊은 사회적 능력입니다. 왜 공동주의가 중요할까요? 언어는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아이가 사람을 보고 사람이 보는 것을 함께 보고 사람의 반응을 확인하고 모방하고 함께 즐거워할 때 언어는 기능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이 아직 확 늘지 않았더라도 공동주의가 생기면 매우 중요한 전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말은 아직 안 늘었는데 좋아지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오히려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름을 부르면 돌아보나요? 엄마 얼굴을 보나요? 장난감을 보여주나요? 같이 웃나요? 손을 끌고 가는 대신 얼굴을 보나요? 새로운 사람이나 친구에게 관심을 보이나요? 동종요법적으로 이 단계는 아이가 자기 안의 감각 루프에서 나와 관계장으로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감각 방어가 줄어들고 공포가 낮아지고 사람을 볼 수 있게 되면 공동주의가 생기고 그 다음 언어가 기능을 얻습니다. 이 단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눈 맞춤의 질입니다. 억지로 눈 봐라고 해서 눈을 맞추는 것과 아이가 스스로 엄마의 표정을 확인하는 것은 다릅니다. 좋은 눈 맞춤은 자연스럽고 짧고 부드럽습니다. 아이가 부담 없이 사람을 확인하는 눈빛입니다. 사회적 연결이 열리면 부모와 아이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부모는 아이를 계속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다가오는 대상으로 경험됩니다. 이 변화는 언어보다 먼저 올 수 있고 실제로 언어 발달의 기반이 됩니다. 4단계는 인지, 모방, 놀이가 확장되는 단계입니다. 기간은 대략 3개월에서 12개월 정도를 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이가 단순 반복에서 벗어나 외부 세계를 탐색하고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폐 아이의 인지가 좋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더 많이 안다거나 글자를 읽는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사람과 사물의 관계를 이해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모방하고 놀이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좋아지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엄마의 행동, 소리, 표정을 따라합니다. 한 활동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열고 닫기, 맞추기, 찾기, 시도하기 같은 문제 해결 행동이 늘어납니다. 줄 세우기만 하던 아이가 그것을 기차놀이로 확장하거나 블록을 단순히 쌓는 것에서 집이나 길을 만드는 놀이로 확장합니다. 컵으로 마시는 척을 하거나 인형에게 음식을 먹이는 상징놀이가 시작됩니다. 색, 숫자, 모양, 순서 이해가 증가합니다. 구슬꿰기, 퍼즐, 블록, 손 조작 같은 미세 운동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아이가 자기 안의 반복에서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장난감을 같은 방식으로만 반복했다면 이제는 장난감을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실패하면 바로 포기하거나 울었다면 이제는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과 사물을 따로 보았다면 이제는 사람과 사물을 번갈아 봅니다. ESDM이나 NDBI 같은 발달 중재 접근도 이 지점을 중요하게 봅니다. 아이의 흥미를 따라가면서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안에서 언어, 사회성, 인지, 모방, 놀이를 함께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 안에서 모방이 나오고 모방 안에서 공동주의가 생기고 공동주의 안에서 언어가 기능화됩니다. 동종요법적으로 이 단계에서는 아이의 지능보다 접촉성을 봅니다. 아이가 멍한 상태에서 조금 더 깨어나는지, 사람과 사물을 번갈아 보는지, 놀이가 확장되는지, 새로운 시도를 하는지, 실패해도 다시 해보는지,
자기 세계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이 길어지는지 봅니다. 4단계가 열리면 언어는 다음 단계에서 더 기능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단순히 입으로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경험을 조직하고 사람과 공유하고 놀이와 감정을 연결하는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5단계는 언어가 기능화되는 단계입니다. 발화가 이미 있던 아이는 3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이 변화가 보일 수 있고, 무발화 또는 최소발화 아이는 12개월에서 3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5단계는 단순히 단어 수가 느는 단계가 아닙니다. 핵심은 언어가 관계 속에서 쓰이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보통 단어가 몇 개 늘었는가를 묻습니다. 물론 단어 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단어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의도로 쓰이는가입니다. 아이가 따라 말하는 것인지, 혼잣말인지, 요구하기 위해 쓰는지, 거절하기 위해 쓰는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쓰는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쓰는지 봐야 합니다. 언어 발달은 보통 수용 언어 증가에서 시작합니다. 이리 와, 앉아, 가져와 같은 말을 더 잘 이해합니다. 그 다음 요구 표현이 나옵니다. 줘, 물, 엄마, 싫어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선택 표현이 늘어납니다. 이거, 빨간 거, 안 해처럼 자기 선택을 표현합니다. 그 다음 짧은 문장이 나옵니다. 엄마와 밖에 가자 같은 문장입니다. 이후에는 상황 설명이 나옵니다. 선생님 만나러 가자처럼 상황과 목적이 연결된 말입니다. 그 다음은 감정 표현입니다. 무서워, 아파, 좋아 같은 말입니다. 더 발전하면 경험 말하기가 나옵니다. 오늘 유치원 갔어처럼 과거 경험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에 답하고 다시 묻는 대화로 발전합니다. 이 단계에서 에코랄리아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에코랄리아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아이에게 에코랄리아는 언어를 연습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좋은 방향은 에코랄리아가 점점 상황에 맞게 쓰이고 자기 의도가 담기고 대화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동종요법적으로 이 단계는 언어가 생명력의 표현으로 살아나는 시기입니다. 좋은 언어 변화는 따라 말하기가 아니라 필요할 때 말하는 것입니다. 단어가 관계 안에서 나오고 말하면서 사람을 보고 자기 말이 대화로 전환되고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의 양이 잠시 줄어도 의도가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잣말은 줄고 필요한 순간에 정확히 요구하는 말이 늘면 그것은 좋은 변화입니다. 말이 늘었다고 해서 무조건 안정된 것은 아닙니다. 언어가 늘었지만 수면이 무너지고 변비가 심해지고 상동 행동이 전환 불가능하게 늘고 공포가 커진다면 전체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어 수는 조금만 늘었지만 아이가 엄마를 보고 요구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놀이 안에서 말을 쓰기 시작했다면 매우 좋은 방향입니다. 6단계는 유연성, 적응 행동, 사회생활이 넓어지는 단계입니다. 기간은 대략 12개월에서 36개월 정도를 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이가 집 안에서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유치원, 친구, 외출, 일상 루틴에서 좋아져야 합니다. 집에서는 말도 잘하고 안정적인데 밖에 나가면 무너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엄마와는 소통이 되는데 선생님이나 친구와는 어려운 아이들도 있습니다. 6단계는 회복이 실제 생활로 확장되는 단계입니다. 좋아지는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놀이를 중단하거나 이동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전환 상황에서 덜 무너집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병행놀이에서 상호놀이로 발전합니다. 학교나 유치원에서 활동 참여가 늘고 지시 따르기와 기다리기가 좋아집니다. 화장실에서 배변과 ben뇨의 자율성이 늘어납니다. 식사에서 음식 범위가 넓어집니다. 감정을 울음이나 패닉 대신 말이나 몸짓으로 표현합니다. 상동 행동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도 멈추고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엄마 의존이 줄고 잠, 화장실 외출에서 독립성이 증가합니다. 이 단계에서
상동 행동을 어떻게 볼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반복 행동과 제한적 관심은 자폐의 핵심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없애야 할 행동으로만 보면 아이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상동 행동은 감각 조절, 불안한화, 회피, 관심 요청, 예측 가능성 확보의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6단계의 목표는 상동 행동을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아이가 그 행동에 지배되지 않고 필요할 때 조절하고 다른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손 흔들기가 아직 있어도 부르면 멈출 수 있다면 좋은 방향입니다. 놀이로 돌아올 수 있다면 좋은 방향입니다. 사람과 연결이 끊기지 않는다면 좋은 방향입니다. 피곤할 때만 나타난다면 조절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상동 행동 후 더 안정된다면 자기조절 기능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동종요법적으로 이 단계는 증상이 줄었다보다 자기조절 능력이 생겼는가를 봅니다. 아이가 감각을 느끼고도 무너지지 않는가, 불안을 느끼고도 회복하는가, 루틴이 바뀌어도 견디는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 욕구를 표현하는가를 봅니다. 7단계는 통합 단계입니다. 빠른 아이는 2년에서 3년 정도의 이 단계의 모습이 보일 수 있고 복합형 아이는 5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일부 아이들은 장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7단계가 자폐 특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7단계는 자폐 특성이 아이의 삶을 지배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 언어는 감정, 경험, 이유, 상상,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사회성에서는 눈맞춤, 공동주의, 친구놀이, 상호작용이 가능해집니다. 감각은 예민함이 남아도 회복이 빠릅니다. 상동행동은 남아도 조절 가능하고 생활 방해가 적습니다. 배변과 수면은 큰 흔들림 없이 안정됩니다. 공포는 새로운 장소와 사람에 적응할 수 있을 정도로 줄어듭니다. 인지는 학습 참여, 문제 해결, 놀이 확장으로 나타납니다. 자율성은 식사, 화장실, 옷, 이동에서 독립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 생활에서는 부모가 하루 종일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며 ASD 진단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최적 결과에 도달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아이에게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초기 언어, 인지, 적응 기능이 좋거나 반복 행동이 적고 조기 개입이 이루어진 아이들에게서 가능성이 더 높게 보고됩니다. 그래서 7단계에 도달한 아이를 표현할 때는 완전히 정상이다라고 단정하기보다 기능적으로 또래 생활권에 들어왔다, 지원 요구가 크게 줄었다, 자폐 특성이 아이의 삶을 크게 방해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7단계의 핵심은 증상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력입니다. 아이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 감각이 예민해질 수는 있지만 조절할 수 있는가, 불안해질 수는 있지만 말로 표현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그림을 볼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아래층이 완전히 끝나야만 위층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아이는 몸의 리듬이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는데 언어가 먼저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한 가지 척도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말이 늘었나만 보면 너무 늦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동 행동이 줄었나만 보면 아이의 자기 조절 기능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눈맞춤이 되나만 보면 감각과 공포의 깊은 층을 놓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지금 어느 층이 열리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회복의 진짜 지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도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연결되고 그 변화가 몸과 감각과 관계와 언어로 확장될 때 우리는 아이의 회복을 더 깊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폐 치료의 성공은 우선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인지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긴 호흡으로 저와 함께 신뢰 위에서 부모님과 협력해서 아이를 서포트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폐 치료에 있어서 동종요법도 이러한 흐름을 예상하며 한 번에 좋아지는 치료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